네,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토지나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여러분들 열람이나 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우리들이 앞으로 배워야 할 여러 가지 각종 법률들을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3단으로 해서 비교를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특히나 이제 임장 활동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도를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이게 이제 각종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이나 아니면 이제 네이버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검색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많은 내용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앱이나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토지나 또는 건물에 관련된 또는 구분 건물, 아파트에 관련된 부분에 거래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디스코나 그다음에 땅야 이런 부분들을 좀 검색을 해 보시고 편리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신문과 스크랩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스크랩을 잘 해서 클리핑을 잘 해서 계속 모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이나 또는 다른 기업에 면접을 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졸업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시험 공부를 하면서 과목들이 되게 여러분들한테 알찬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실무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들에 좀 더 여러분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영화를 좀 골라봤는데요. 파운더라는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되어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여러 번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도 프랜차이즈 쪽에서 성공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서 봤을 때는 좋은 마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이 강남 우리 1970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이루면서 강남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좀 폭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부동산의 투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과거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부동산 토지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토지의 투기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꼭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우리가 이 금융 위기를 겪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2008년 금융 위기가 오는 과정에 관련된 부분이 이 빅쇼트와 인사이드 잡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조금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접근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빅쇼트에서에 나오는 내용도 역시 이제 대출이 부동산에 관련된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대출을 근거로 해서 여러 상품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상품들 만들어진 것 중에서 이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보기지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모럴 해저드를 통해서 망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사이드 잡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그 금융기관과 관련된 고위 인사 또는 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공모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이 영화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참고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에 관련된 용어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설명이 의외로 친절했고 연출도 진짜 좋았어요. 배우들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를 몰랐던 사람들도 쉽게 내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드립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런 혜택을 우리나라에서 지원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 10년 내다볼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드 잡. 자, 이 부분은 이제 고위직들이 어떻게 금융기관과 연계가 돼서 이 금융위기에 어떤 그 단초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진도를 나가기 전에 감정평가 실무를 왜 배우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부동산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원가에 대한 부분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희소한 부분이 많죠. 자, 그래서 감정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러한 어떤 부동산의 특성들을 대신해주는, 어떻게 보면 시장 기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의 가치를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감정평가사들이 어느 정도는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감정평가를 필요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재화에 비해서는 가치도 크고 또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나 또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무나 이 부분의 가치에 관련된 부분의 정보를 주어서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성과 공공성 때문에 감정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거래라고 하는 것이 일반 동산에 비해서는 어떤 그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남대문, 동대문 또는 뭐 중부시장 이런 걸 통해서 나열해 놓고 파는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상당히 그 많이 제한이 되어 있죠. 또는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평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가치 형성이 복잡하고 또는 다양하면서 변동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기가 어려운 그 구조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특성상 감정평가가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가치 형성의 기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감정평가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 실무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기능을 다시 이제 거꾸로 보면, 자, 정책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 정책적인 기능은 부동산이 과소비 되지 않고 그다음에 적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이런 기초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를 함으로 인해서 투기적인 부분이나 또는 너무 과소하게 저가로 형성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막을 수 있고요.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한데 그 토지나 지작물에 관련된 부분을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 소유자들한테 이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과세 합리화, 즉 과세 표준을 적정하게 만들어서 국가나 또는 그 세 부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고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크게는 이제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적정한 가격을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동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유지를 도모해 준다 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격을 알고 가치를 알면 여기에 적합한,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이용 상황을 이제 소유자들이 또는 임차인들이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하는 부분이 이제 감정평가의 기능이 되겠고, 자, 이제 다시 들어가 보면 이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연끌을 해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이런 그 사회적 그 상황이 발생이 됐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을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을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으로 나눠 놨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 행정적인 요인, 즉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떤 부동산 가치가 가격이 상승하는 같은 단초를 제공한 부분도 있죠. 자, 거기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의 규제, 즉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서 금융을 많은 규제를 했죠.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에서도 많은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행정적인 요인에 있어서의 수요를 억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공급을 확대하면서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복잡한 가격 형성 요인에서 단지 하나만 가지고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의 어떤 상황들을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도 한 25년 이상을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의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되게 복잡하고 어떤 딱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아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그 오산이고 오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경제적 요인에서 보시면 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나와 있진 않죠, 특별하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가 완전 거의 저금리죠. 그 다음에 미국은 거의 제로금리 상태고, 그러한 금리 상태가 이루어진 이유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통화량을 대폭 우리가 방출을 했죠. 통화량을 팽창화시켰는데 그걸로 인한 그 화폐 가치, 돈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거를 해지하기 위한 자산, 즉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특히 대입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동산, 특히 아파트, 즉 이제 학군에 따른 아파트 구입이나 매입이나 또는 전세, 그다음에 월세, 또는 이제 이 학원의 어떤 그런 역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이제 부동산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이제 줄어가는 부분이고 1인 2인 가구의 구성 비율이 전체적으로 30% 이상을 지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또 부동산 상품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복잡하게 지금 얽혀져 있는 부분이라서 국가에서, 즉 뭐 국토교통부나 또는 저기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단 하나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서 부동산의 가격을 잡을 수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 이제 가치가 만들어지는 어떤 순서를 보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토지는 효용, 그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권리의 이전 가능성, 뭐 이런 부분도 있죠. 이 기상 상태는 이제 오타가 되겠는데요. 이 네 가지의 어떤 요건 부분들이 되게 복잡하게 해서 가치의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가치 형성 요인들이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에서 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요 공급의 원칙과 부동산 가격 제 원칙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수정되고 파괴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또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또 영향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가치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감정평가 실무 객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어떤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내용을 이렇게 구별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법조문에서 나오는 그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나누어서 그 부분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감정평가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토지 등이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건물이죠. 건물. 그다음에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한다라고 이제 이 토지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다음에 감정평가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수수료죠. 수수료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제 그 감정평가업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뒤로 가면서 내용들을 다시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토지 등에 포함되는 것들이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다음에 동산,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 이제 권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그다음에 공장 및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그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동산이긴 하지만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그다음에 유가증권까지가 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토지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감정평가를 하는 대상이 여러 가지 그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주로 주관적인 가치를 많이 반영해서 가격이 형성되거나 가치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그 전문 자격자가 시장을 약간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그 대상물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소유자가 느끼는 주관적 가치가 아닌 그 객관적 가치를 계속 이제 구해가는 과정이 이 감정평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관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객관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판정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3가지 측면에서 하게 되는데 이 물건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시장성,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거의 거래가 되지는 않지만 과연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비용성,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물건은 비용이 아니라 수익을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임대료 또는 또는 이제 뭐 월세, 보증금 뭐 이런 부분들을 발생하는 물건이라고 하면
수익성을 기초로 해서 대상 물건에 대한 가치를 판정하는 이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고, 각각은 이제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시장성에 따라서는 이제 가치와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비용성에서도 가치와 임료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익성에서도 가치와 임료를 방법에서 세 가지 방식에서 6가지 방법이 나온다 해서 3방식 6방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가격 또는 가치의 삼면성이라고 하고, 비교 방식의 시장성, 원가 방식의 비용성, 수익 방식의 수익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가액으로 표시된다고 하는 부분은 3방식 6방법을 통해서 이제 가치와 임료로 이제 시산가액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시산가액은 이제 각 방법에서 만들어진 그 이제 중간적인 어떤 가치의 결과인 거죠. 즉, 하나의 개념으로 이 표시하기 전에 그 전 과정에서 여러 개의 그 가치를 비교해 보고, 어떤 게 더 나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건가에 대한 부분을 하는 과정이 이제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가액은 가치와 임료, 우리는 이제 교환 가치와 그 사용 가치,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한 대가를 얘기하는 이제 사용 가치가 있고, 자, 이건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죠. 표시는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사의 서명과 날인을 통해서 이제 의뢰인한테 이제 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감정평가라고 하는 그 실물을 보면 일반 평가와 일반 평가 외,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이제 컨설팅,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감정평가, 일반 평가에서는 감정평가 이론이 되어 있고, 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즉 감정평가법과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이 감정평가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자세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반 평가 외에 보상법규가 들어가는 보상평가, 그다음에 매각평가 등이 있죠. 이것들은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즉 토지보상법과 기타 법률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그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이제 동일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일반 평가와 일반 평가 외에서의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는 달리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서의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기 위한 과세 표준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즉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가격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또 이제 물론 가격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의사결정을 판단해주는 그 컨설팅 관련된 부분들이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그 근거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 실무를 이렇게 3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특정한 가치를 얘기해주는 appraisal, 그 다음에 다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검토해주는 그 appraisal review라는 감정평가 검토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감정평가 컨설팅, 이 3가지 영역을 감정평가의 실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실무를 다시 이제 구분을 해보면 근거 법률에 따른 구분과 평가 목적,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근거 법률에 따른 보면 이제 일반 평가, 앞서서 봤었던 일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규칙이 있겠고, 주로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 감정평가를 일반 평가에 의뢰하게 되고 경매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이제 그 평가를 의뢰하게 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평가 외에는 다시 이제 그 보상 평가에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기타 재산을 이제 그 일반인들한테 매각할 때 처분 평가가 있겠고, 그다음에 민간이 토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 개발함에 따른 이득을 얻는 경우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평가 등이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시 업무는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고, 지금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표준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이 세 가지로 이 과세 표준이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감정평가는 규칙 제25조에서 이제 그 내용이 일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 오염 등에서 이제 이 범위 그 일반적인 예시를 해놓고 이제 등으로 해놔서 폭넓게 이제 규정을 해놨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근거 조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요 부분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예시고 그 밖에 다른 부분들에서 우리가 업무 영역으로 많이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 10조 7호에서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특정한 가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야로서, 예를 들면 이제 매입 매각 시점, 수요 예측, 사업 타당성, 분양가 산정 또는 분양가가 적정한지, 또는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건축비가 적정한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의 우리가 업무 영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에 따른 부분은 이제 담보평가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채권기관이죠. 은행에서 이제 그 채무자, 즉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대출해 줄 때, 그 대출금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나중에 이제 한가를 해서 갚지 않을 때 그거를 담보를 우리가 이제 매각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럴 때 이제 담보평가라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평가를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일반거래 평가는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또는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또는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서 이 부분이 이제 적정한 금액을 평가를 해서 시장가치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 거래하는 당사자한테 이제 의사결정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일반거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리츠에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그 리츠 회사의 어떤 자산을 평가를 할 때 어떤 일반거래 평가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재무보고 목적의 평가, 이거는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재무제표에 올리게 되면 그 재무제표를 보고 그 투자자들이 적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보고 목적의 평가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이거 이제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들이 이제 우리는 시장가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가치의 개념을 잡지만 재무보고 목적의 평가에서는 공정가치라는 개념으로 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이제 공정가치로 보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경매평가, 이거는 이제 담보평가를 통해서 채권 기관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채무자가 더 이상 그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은행에서는 담보로 잡아놨던 부동산을 강제 경매를 통해서 그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이제 경매평가가 되겠습니다. 소송평가는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법원에 제시를 하고 그 재판부는 그거에 따라서 적정한 뭐 임대료랄지 아니면 부당이득금이랄지 또는 보상평가랄지 시장가치 등을 이제 적정하게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자료를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상평가는 이제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보면은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북한하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익사업의 제일 우선순위가 이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철도 도로, 그 다음에 이제 청사나 공장,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 등 건립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건설이나 택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부분들이 이제 공익사업으로 보상평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처분평가는 이제 매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개인이나 법인한테 매각할 경우에 그 매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시장가치로 이제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토지가 뭐 지목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평질 변경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되었을 경우에 이 종료 시점과 개시 시점에서 나오는 차익을 이제 환수하기 위해서 개발 부담금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주로 우리가 정비 사업 감정평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파트 재건축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된 지가 오래 경과된 지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와 국공유재산 감정평가로 이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는 종전자산 감정평가 또는 종후자산평가, 그 다음에 세입자별 영업손실보상평가가 세 가지 항목이 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련된 감정평가는 정비 기반 시설 감정평가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이 부분은 종전자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종전 그 자산의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합원별 조합 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 비율의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상 물건의 위치나 유형, 규모 등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나 지구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바뀌기 전 상태대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이제 좀 특징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기반 시설 감정평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으로 귀속이 되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 기반 시설은 새로 설치하는 정비 기반 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 시행 등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떠한 지역에서 기존에 있었던 그 도로나 그다음에 뭐 국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정비 사업 구역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이제 아파트가 세워지겠죠. 그 부지 내에서.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는 다시 또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시설과 새로 설치되는 시설을 각각 평가를 해서 이제 서로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서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 감정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그 정비 기반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정비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국공유재산 또 평가가 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평가의 기준은 정비 기반 시설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우하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시가 그때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적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처음 봐서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시행 인가 과정에서 무상 귀속하고 무상 양도 협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공유재산의 범위와 내역이 확정이 되면 무상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국공유재산은 유상으로 매각이 되는데, 그 매각 예정가 산정을 위한 법 제98조 6항을 근거로 하여 실시되는 것이 국공유재산의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되는 법률이 좀 다른데, 매각 계약 체결 시점과 매각 대상자에 따라서 도시정비법과 국유재산법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이 적용이 돼서 감정평가가 되는 이제 유형으로 이제 구별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이제 뭐 표준지식 공시지가 조사평가,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분들은 이제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하는 그 감정평가의 대상이 있었죠. 앞에서 보았던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에서 보시면 토지의 감정평가, 건물의 감정평가부터 쭉 해가지고 이 컨설팅에 관련된 조언 정보 등의 제공, 그 다음에 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들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내용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보상법은 토지 건물, 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의 권리, 그다음에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임목 건물, 그다음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의 권리, 그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물에 사용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상평가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이제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그 감정평가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공공필요에 의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정적인 재산 정보다. 좀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이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손실보상에 관련된 부분에서 보시면 나누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실보상의 의의를 좀 나누어서 보시면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어떤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기한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자,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좀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이제 예를 드는 게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이라고 안 하고 이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저기가 규정이 됐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공권력의 행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그건 공공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대한 보상인 형사보상은 이제 제외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재산권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토지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재산권의 상실과 그에 부대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부담이 되고 재산권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관한 것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보통 예를 드는 것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은 거의 30년 이상을 그 토지 소유자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자, 그렇게 오랫동안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그거를 손실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부담을 안아야 되는 일반적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 제한이 아니고 일반적 제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손실보상은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비재산권적 손실인 생활권 침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이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 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그쪽에서 살고 있다가 다른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경제적 가치만으로 판단을 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디서 가서 살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활권을 침해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해서 그냥 경제 가치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생활권 보상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이제 손실 보상의 개념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손실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자, 이거는 이제 일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고, 이 손실보상 청구권이나 보상급의 지급 의무는 이제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보통 우리가 이제 헌법 23조 3항을 근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법, 토지 보상의 일반법인 이제 토지보상법이 이제 그 근거를 이제 삼고 있습니다. 자, 헌법 23조 3항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법률로서 이제 그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당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완전한 보상에다가 그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보상까지도 다 포함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보상법은 예전에는 이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이 두 가지로 운영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합쳐져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타 이제 손실보상에 관한 개별법들이 손실보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토지보상법이고, 개별적으로는 하천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등들이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거나, 이제 없는 경우에는 이제 토지보상법을 준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당사자는 보상 주체로서의 사업 시행자가 있고, 그다음에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제 빼앗기는 그 부분이 제공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제 사업 시행자고,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토지를 소유하는 자, 관계인은 이제 여기에 관련된 지상, 지역, 전세, 저당, 사용대차 뭐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관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감정평가 관련 법규를 보시면 감정평가 이제 3법이 2016년 9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기존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3개로 나누어서 이제 각각 규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즉 감정평가법이 이제 하나 이쪽에서 분리되어 나왔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즉 부동산 이제 그 과세 표준을 만드는 부동산 공시법이 또 하나 만들어졌고, 부동산 원법, 한국 부동산 원법이 만들어져서 이 감정평가 3법이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은 목적이 이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해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그러니까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총칙,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협회, 징계, 과징금, 보칙, 벌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의 적정 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 동향의 조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제 그 1조에 이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구성은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칙과 지가의 공시, 주택가격의 공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보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부동산 가격 공시법은
부동산 가격 공시라고 하는 것은 집가의 공시와 주택가의 공시,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공시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현재는 이 집가의 공시와 주택 가격의 공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 감정평가법 제3조 3항은 뭐라고 해놨냐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국토교통부령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칙은 이제 감정평가 관련 일반적 사항을 제2조부터 13조까지 규정을 해놨고 물건별 및 기타 평가 원칙을 제14조부터 28조까지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법은 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 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제 이 1조의 목적을 규정해 놨고 여기는 이제 그 조항으로 1조부터 21조까지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상평가 관련 법규는 토지보상법이 있었죠. 자, 이거는 이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고 이제 되어 있고 토지보상법의 구성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은 총칙, 2장은 공익사업의 준비, 3장은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4장은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5장은 토지수용위원회, 6장은 손실보상 등이고 7장은 이의신청 등 8장은 환매권, 9장은 벌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1강 감정평가 실무에 관련된 개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